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뒤통수에 뒤통수, 반전에 반전을 겪고서 어마어마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일을 불과 1년 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피부과 전문의이자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 하나 차리는 게 여간 돈이 드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럼 원래도 대단한 집 아니었냐고 묻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았어요. 말하자면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 아들을 위해 두 손 걷어붙이고 투자를 해준 거였죠. 저희는 제사도 다 정리하고 물려받아 가지고 있던 땅이며 선산까지 다 팔아서 아들을 병원장으로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아들 하나 믿고 덜컥 모든 걸 걸다니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에겐 그 정도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다들 알아주는 말하자면 영재 수지였고 중고등학생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참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아들이었죠. 어릴 때도 가족 생각을 유달리 많이 했던 아이였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며 의대에 진학할 때도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걸 2단계쯤 눈을 낮춰 6년 내내 돈 한 푼 안 드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갔어요. 아들은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희생해 주는 게 고맙다며 나중에 다 갚겠다고 오래오래 사시라며 늘 저희를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개원을 하고 얼마 안 돼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사실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 가진 유세라고 해도 좋고 의사 아들도 엄마의 잘난 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내 자식 아깝고 귀한 거야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며느리도 같은 의사였고 레지던트 시절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은 안 했어도 좋아 지내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오던 며느리상에 부합하는 아이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고분고분한 데가 없고 좀 기가 센 타입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도 제 말에 맞춰주기보다는 곧 죽어도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먹으라고 밑반찬 보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이 사람 그거 다 먹지도 못해요. 저희 병원이 일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저희 제대로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날도 며칠 안 되고요. 어머님이 아무리 바리바리 싸두셔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돼요. 아니, 그래도 나는 집밥이나 든든히 챙겨 먹으라고. 저희 병원 밥도 잘 나와요. 집밥 못지 않다고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 그동안 자취할 때 어머님이 주시던 음식 죄다 먹지도 못하고 버린 게 대부분이었어요. 어머님이 늘 이 사람 음식 챙겨주는 걸 본인 낙이라고 하시니까 그만 보내시란 말도 못했던 거지. 제가 놀러왔다 냉장고에 쉰내가 나서 버려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며느리와 결혼한 이후에는 아들과 정같이 가까이 지내지도 못했고 중간에서 며느리가 둘 사이를 맡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참 저로선 썩 유쾌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의사 며느리 쥐잡듯 시집살이 시키는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들을까 최대한 티는 내지 않았지만요.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이란 건 제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며느리와 좀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내게 됐고 그럴수록 그때 좀 반대를 해볼걸 싶은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반대도 않고 덜컥 결혼을 허락한 게 영 찜찜한 거였죠.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이랑 짝을 지어줬으면 싶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아들 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의사였죠. 부원장은 참 참하고 유순한 느낌의 젊은 여자 의사였는데 저희 남편과는 같은 대학 동문이기도 했고 신입생 때부터 친구처럼 잘 지내온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재은이 보면 아까워 죽겠다. 누가 데려갈까? 그 집은 아주 복받은 거야. 에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상진이 와이프가 들으면 기겁하시겠네. 아이고, 들으라지. 걔는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거다. 지 시모 알기를 얼마나 개똥으로 아는데. 참, 남자들 보는 눈은 왜 그렇다디? 내가 보기엔 윤희 걔보다 네가 100배는 더 예쁘구만. 내 아들이지만 참 여자 보는 눈도 없다. 보는 눈 없어.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랑 연애를 하는 걸 알면서도 내심 전 포기를 못하고 며느리감으로 낙점을 해뒀던 아이였는데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 괜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절 보면 참 잘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참 아깝다 싶은 처자였어요.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걸 떠나서라도 아들이 신혼여행 갔을 때도 혼자 병원을 지켜주기도 하고 병원 세운 이래로 계속해서 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였어요. 아들 내외는 일정이 바빠 신혼여행을 결혼하고 2-3달쯤 지나서야 다녀오게 됐는데 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며느리도 기존 직장에 사직을 하고 아들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병원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자기가 병원장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엄연히 직장에선 직책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안 하는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건 뭐 며느리는 원장, 부원장 다 제치고 본인이 나서서 권력을 휘둘러대는 거였죠. 자기 마음대로 병원복 유니폼을 죄다 바꿔버리지 않나 경쟁업체들이 많으니 광고를 하는 게 좋겠다며 자기가 멋대로 전단 디자인에 맡겨 결정해버리질 않나. 심지어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르기까지 한 겁니다. 며느리가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건 제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실은 저희 아들 병원 주방에 제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을 자르겠다고 나서는데 이 횡포 좀 막아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죠. 아니, 네가 아무리 원장 사모라고 해도 여긴 엄연히 직장 아니니? 어떻게 네 멋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굴면 직급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 직원들이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 거니? 응? 어머님,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자를만 하니까 자른 거고 사안이 중하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라고요. 자를만 하니까 자른 거라니? 그럼 내 친구 정숙이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른 거냐? 어? 주방에서 잘만 일해오던 애를 하루아침에 자른 이유가 대체 뭐냐고. 어머님 친구라고요? 그분이 어머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가 어쨌다고 이러는 거냐고. 너 진짜 정도가 있는 거다. 아무리 지 잘난 맛에 살면서 지 멋대로 굴고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도 내가 참아왔는데 이건 너무한 거지. 나 참,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친구분이시라고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시기 전에 어머님 친구분 간수나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리 단돌이 하는 거 반에 반만이라도 하셨으면 됐겠네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내가 아주 우습게 보이니? 정말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여기는 엄연한 직장이에요. 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돈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친구분이 잘렸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야말로 비상식적인 행동 아니냐고요. 병원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시고 가서 어머님 일이나 보세요.
며느리는 다른 직원들도 옆에서 보는 와중에 저를 그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군요. 아니, 너 지금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네가 아무리 잘났기로 서니 내가 네 남편 엄마다. 근데 뭐? 참견하지 말고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 어느 며느리같이 시애미한테 이따위로 말을 해? 너는 집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니? 내가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온다. 네 눈에 내가 네 시애미로 보이기는 하냐? 저야말로 마찬가지네요. 자초지종은 들어볼 생각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친구 편에 딱 붙어서 저한테 이렇게 달려와서 야단이시냐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제가 어머님 눈에 며느리로 보이기나 하세요? 저라고 뭐 몰랐는 줄 아세요? 어머님, 저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성에 안 차 하시잖아요. 부원장만 보면 어머님이 대하는 눈빛, 말투, 그거 저 다 느껴요. 내가 부원장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마치 네가 내 며느리가 됐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하듯이 아까워 죽겠다는 듯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저 지난번에 둘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부원장더러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걔들 혼인신고 도장도 안 찍었더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다. 그러셨죠? 나 참 기가 차서. 아니, 그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직 그때는 니들이 실제로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이었잖니. 부원장이 원장 사모님이 계신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하기에 원장 사모이긴 해도 네가 부원장이니 병원에선 네가 위다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다. 너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니? 응?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어이가 없으시네요. 어머님 눈에 제가 며느리로 보이시긴 하세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실 리가 없죠. 어머님은 아직도 제가 고가우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행동이면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고 트집 잡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일로도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은 죄다 어머님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니까. 아니에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니, 그래서 네가 정수기를 차린 이유가 대체 뭔데? 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저는 며느리와 병원이 떠나가라 한바탕 했고 나중에서야 소란에 달려온 아들이 저희를 중재했어요. 그렇게 둘 다 흥분을 좀 가라앉힌 뒤 아들에게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돈을 좀 챙기셨어요. 뭐? 아니, 걔가 무슨 돈을 삥땅이라도 쳤다는 거냐? 네. 사실 저희가 병원식에 대해선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베테랑이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엄마 친구분이시니까 믿을만 하겠지 하고 일체를 다 맡겨왔었죠. 근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아니 대체 걔가 무슨... 주방에서 총괄팀장으로 일하시면서 식자재 업체 선정이며 발주, 사람들 관리까지 전부 다 맡겨왔는데 그 과정에서 뒤로 챙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보고서랑 다르게 꾸며서 식자재 사는 과정에서도 돈을 엄청 남겨먹었고 사람들 관리하면서도 가짜 보고 올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사람 아니었음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철석같이 믿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정숙이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진짜 오래 일하고 진짜 믿을 만한 앤데 대체 왜... 아무튼 진상 파악이 된 이상 우린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고뿐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책임까지 물을 일이에요. 근데도 뻔뻔하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왔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니 대체 어디서 그런 친구분을 사귀신 거예요? 친구 좀 가려 사귀시지 참. 여보, 지금 그가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친구를 가려 사귀라니 그게 윗사람한테 할 소리야? 너 말 한 번 잘했다.
아까 얘가 직원들까지 다 보는 앞에서 날 얼마나 개망신을 줬는지 아니? 아무리 내가 상황 판단을 못하고 네 탓을 좀 했기로서니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사람 망신을 주고 깔아뭉개 하겠어? 제가 해명할 타이밍이나 주셨어요? 제가 설명할 기회나 주셨냐고요? 오시자마자 바로 제 탓만 해대시고 화부터 내면서 저 망신 주려고 작정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어요? 아니 이게 근데도... 자, 그만. 당신 그만 좀 해. 그만하면 엄마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어. 아무런 진상 파악이 안 되신 상황에서 오래 알고 지내신 친구분이 해고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뒤 안 재고 그러신 걸 텐데 그 정도 이해도 못 해드려? 그리고 엄마도 그만하세요. 이제 상황 파악 되셨고 이 사람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들의 만류로 그날 상황은 진정이 됐지만 저희 둘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아무리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들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 주고 깔아뭉개듯 굴던 며느리의 태도를 전 용납하기가 어려웠고 며느리 역시 저에게 꽁한 게 있었겠죠. 서로 겉으로 잘 지내는 척했지만 솔직히 서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좀 둔해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솔직히 며느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병원 바쁘단 핑계 대면서 제사도 빠지고 명절에도 명절 특수로 병원이 더 바쁘다면서 돈으로만 퉁치고 아무리 일도 좋고 바쁜 것도 알긴 하겠다만 대체 얘가 우리 집을 뭘로 하는 건가?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건가 싶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 얘기 듣다 보면 시부모한테 와서 아양도 떨고 딸처럼 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희 집에 납시어 주시기라도 하면 황송할 지경이었죠. 게다가 며느리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아이도 안 낳겠다 선언을 했는데 어느 시댁이 그걸 얼씨구나 하겠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자기 일이 좋다지만 손주 생각 안 할 시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꺼냈다간 또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냥 아들 통해 넌지시 물어나 볼 뿐이었죠. 그 사람이 전혀 생각 없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워낙 바빠서 아이 낳고 기르고 그럴 정신도 없긴 해요. 병원은 나날이 바빠지고 그 사람이 해주는 일도 워낙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 아이 못 가져요. 아직은 우리 병원이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좀 더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무리예요. 우리 둘 다 아직은 젊으니까 몇 년 더 두고 보죠 뭐. 나중에 천천히 낳아도 늦지 않잖아요. 아들은 아이 문제를 물어보는 제 질문에 그렇게 답했지만 아들이 얘기한 나중은 오지 못했어요. 저희 아들은 4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명을 달리하고 말았거든요. 아들은 혈압이 조금 높은 걸 제외하고는 딱히 지병도 없었어요. 본인이 의사니 얼마나 알아서 건강관리를 해왔겠어요. 그런데 비품실에 뭔가를 가지러 갔다가 쓰러진 모양이었고 뒤늦게 발견이 돼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됐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금일 오후 4시 36분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발 뻗고 달려간 병원에선 아들의 사망 판정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곤 정말이지 어느 부모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게나 건강하던 아들이, 병치레도 않던 아들이, 그 전날만 해도 주말에 집에 와 집밥 먹고 가겠다며 웃던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이야.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에 저는 말조차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의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있는 동안 며느리가 의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들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묻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촉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혈압이 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평소 혈압이 좀 높은 편이긴 했어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당뇨나 다른 질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혈압도 나름 잘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근경색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확 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흡연 때문일 수도 있고. 일단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게 되면 그때부터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더 빨리 발견이 되셨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을 들으니 어미로서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 깊은 단전에서부터 용투름하듯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니, 그런데 살리지 못했다니 제 모든 분노는 며느리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병원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 병원이 무슨 몇백 평이 되니? 몇십 층이 되니? 그 와중엔 네 서방 그렇게 된 걸 못 봐? 네가 그러고도 마누라야? 내가 이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다. 이래서 그렇게 네가 미웠던 모양이다. 결국 내 아들 잡아먹으려는 걸 내가 알았던 거야. 애미 마음이 그걸 이미 느꼈던 거야. 여보, 진정 좀 해. 시아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대체? 무슨 잘못을 하긴. 얘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상진이가 그렇게 됐겠어? 이게 다 이거 탓이야. 전부 다 이거 탓이라고. 내 아들 잡아먹은 거라고 인연이. 당신 모르겠어? 시애미 앞에서도 지 할 말 다 하고 단 한 번 굽힐 줄도 져줄 줄도 모르는 게 지서방한테는 오죽했겠냐고. 아들의 죽음이 며느리 탓이 아니라는 걸 저라고 왜 몰랐겠어요. 머리로야 저도 알았죠. 며느리는 잘못이 없다는 걸. 며느리도 힘들 거라는 걸. 그런 아이 탓을 해선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이성과 달리 마음은 계속 분노가 치솟아올랐고 그 방향을 모를 분노가 향할 곳이라곤 며느리한테밖에는 없더라고요.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탓할 수도 제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고 며느리한테 분풀이를 하는 것밖에는 그 당시에 제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었죠. 애를 얼마나 잡아댔으면 그 건강하던 애가 그렇게 한순간에. 아니다. 너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는 거 아니니?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왜 오냔 말이야. 제 분노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고 급기야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데까지 생각이 흘러갔죠. 네가 상진이랑 싸우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말다툼 벌이고 서로 고성이 오가다 보면 혈압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심장에 무리도 가고 그래서 우리 애가 쓰러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더 말이 되지. 혼자 비품실에 있다 혼자 쓰러졌다는 것보단 그쪽이 더 말이 되지 않겠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 사람 그렇게 돼서 저도 미칠 것 같다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대체 왜 우리 애를 얼마나 오랫동안 발견을 못한 거냐고? 왜? 병원 그 크지도 않은 데서 왜 한참을 그렇게 방치를 해둔 거냐고 왜? 말을 해봐. 넌 뭐라고 있었던 거냐고? 그만 좀 해, 좀. 병원에서 의사가 뭘 했겠어. 진료보고 있었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근데도 당신이 안 믿고 이렇게 애를 잡아대고 있잖아 지금.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진정 좀 해. 이러다 당신까지 골로 가겠어. 장례를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아들을 떠나보내고도 저는 일주일 동안 몇 번이고 울고 실신하고 깨어나 다시 울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며칠 내내 정신을 못 차리니 며느리가 저희 남편한테서 연락을 받았는지 절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힘드셔도 기운 차리셔야 해요.
밥을 못 드시겠으면 미음이라도 드셔야죠. 이러다 정말 건강 상하세요. 그러다 어머님까지 잘못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왜? 넌 그걸 바라는 거 아니니? 얼씨구나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남편도 떠나보냈겠다. 나까지 가버리면 넌 새 출발하고 좋은 거 아니니? 그걸 내심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걱정해주는 척 가증스러운 연기라고 있어?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또 이런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어? 윤희가 당신 걱정된다고 전화가 왔더라. 어머님 걱정돼 죽겠는데 저만 보면 어머니가 화부터 나시고 역정만 내실까 염려가 돼서 와보지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 수액 놔주겠다고 하기에 불렀다고. 누가 이런 거 필요하대? 나 니까 거가 해주는 걱정 눈꼽만큼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으니 수액이고 뭐고 다 갖고 썩 나가. 난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앓던 병도 다 나을 것 같으니까. 수액을 놔주겠다며 주사랑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집까지 찾아온 며느리도 꼴보기가 싫었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정말 가증스럽다고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이 살아있을 적에도 저랑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희 시어머니 대접도 잘 안 해주던 아이가 아들 가고 난 마당에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제가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병원 때문이든 재산 때문이든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 저러는구나 싶어 아니곱게만 보이더라고요. 전 그러고도 한 열흘이 더 지나서야 그나마 조금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들 보내놓고는 일주일이 넘게 뭘 삼키지도 못하겠더니 조금씩 배가 고프고 잠도 오고 아들 보낸 죄인인 주제에도 먹고 자고 싸고 할 건 다 하게 되더라고요. 죄스럽게도 말이죠.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해야 할 일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가고 나서 유품 정리도 좀 해야겠다 싶었고요. 며느리가 알아서 할 것도 있겠지만 집에 있는 건 몰라도 병원에 있는 것들은 제가 좀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이 받은 상패들이며 이것저것 아들의 흔적을 좀 정리하고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며느리랑은 일절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연락도 않고 그냥 갔죠. 어차피 병원은 병원장인 아들 친구가 잘 지켜주고 있었고 이제 아들도 세상에 없으니 며느리는 곧 병원을 떠날 사람이라고 제 마음속으론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거든요. 여보, 상진씨.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원장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문에 달린 작은 투명 창으로 살짝 안을 엿보니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 의자에 앉아서는 아들이 생전 입던 가운에 얼굴을 묻고 막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오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 남편 보내고 슬프긴 한 모양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짠한 마음이 들다가도 또 밉기도 하고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그때 누가 절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 어머님 되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돌아보니 절 부른 건 병원 청소부 차림을 한 제 또래의 여자였어요. 네? 저한테 무슨 말씀을? 며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좀 그렇고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시겠어요? 청소부는 저를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갔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죠? 그게 실은 저도 이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고 솔직히 지금도 많이 망설여져요. 남의 일에 내가 함부로 참견을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다가 피 입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요. 청소부는 절 데리고 와놓고도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실은 제가 뭘 좀 본 게 있어서요. 사실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해 봤고,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네, 괜찮으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원장님, 그러니까 아드님 말이에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이후에 며느님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연관이 돼 있다니요? 병원에서 사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급성 심근경색이라. 근데 그 전후 사정은 모르시는 거죠? 어쩌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는지라든가 왜 거기에 갔다 발견이 일찍 못됐던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청소부 얘기를 들으며 점점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하더군요. 무서움과 두려움, 분노가 조금씩 저를 감싸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덜덜 떨기 시작하며 청소부의 물음에 답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평소에 혈압이 좀 있고 흡연자였거든요. 고혈압에 흡연, 스트레스가 합쳐지면 그럴 수가 있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아니 대체 뭘 보셨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제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도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며느님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원장실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분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게 됐는데 등을 쥐고선 뭔가를 막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흐느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봤을 때도 흐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젊은 나이에 남편 보내놓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나라도 가서 좀 달래줘야 하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흐느끼는 게 아니라 숨죽여서 웃고 있는 거예요. 웃음소리를 낮추려고 가운에다 얼굴을 파묻고 웃고 있는 거였어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걔가 그런 짓을...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근데 혼자서 막 웃다가 나중엔 자기 엄마한테 한 건지 친구한테 한 건지 전화로 막 자축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병원장 된다고. 곧 있으면 원장님 소리 들을 테니 구경하러 오라는 둥. 당분간은 숨죽이고 지내다 슬슬 자리를 노려봐야겠다는 둥. 이 미친년이 기어이. 내가 인연이 이럴 줄 생각은 했지만 손 떨리시죠? 아유, 왜 아니겠어요. 아까 그 광경을 제 눈으로 보는데 저도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전 일단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바로 나왔고 나와서도 계속 그 방 주변을 살폈거든요. 혹시나 무슨 낌새가 있으면 봐두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분이 그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다시 자기 진료실로 가는 것 같더니 그때 저 복도 끝에서 사모님이 오시는 게 보였어요. 사모님은 땅만 보고 걸어오시느라 못 보셨겠지만 근데 사모님 오시는 걸 보더니 잽싸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는 우는 척 슬픈 척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 걸 알고 그렇게 우는 척을 했다는 거네요? 그년이? 네, 저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이년을 가만히 살려두나 봐라. 청소부의 엄청난 폭로를 들은 뒤 저는 곧장 이성을 잃고 말았고
눈이 돌아 곧바로 원장실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소리쳤죠. 네가 기어이 이런 짓을 해? 너 말해. 내 아들 잡아먹은 건 네 짓이지?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말해. 어머니, 또 왜 이러세요 대체? 제가 상진 씨한테 뭘 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나 다 알고 왔어. 다 듣고 왔다고. 네가 내 아들 죽고 혼자 좋아서 날뛰었다는 거. 병원장 된다고 좋다고 연병해대더라는 거. 나 다 들었어. 이게 누굴 속이고 있어? 너 우리 아들 죽게 만든 것도 너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뭘 들으셨다는 건데요? 목격자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 보내놓고 기분 좋아 자축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걸 본 목격자가 있다고. 그래도 아니야? 언제까지 발뺌을 할 거야 대체? 목격자라뇨? 자축이라뇨? 제가 무슨... 며느리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부정을 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제게 다시 묻더군요. 그 목격자란 사람 혹시 이 병원 청소부예요? 뭐? 그것까지 알고 있니? 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아이구나. 대체 그 인간이 범인이에요. 그 인간이 원흉이라고요. 뭐?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무슨 타령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진 씨 쓰러진 뒤에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청소부였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이것 보세요. 저도 어제서야 확인하고 너무 놀라고 미안하고 화가 나서 차마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며느리는 제 쪽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비품실 앞을 찍은 CCTV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시간 보이시죠? 상진 씨가 걸어 들어간 시간이 이때예요. 간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비품실에서 약을 좀 가져온다고 했대요. 간호사분이 손이 없고 바쁜 상태라 자기가 금방 가져오면 된다고 갔다고 했고요. 그거 가져오는데 10분이 걸리겠어요? 20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20분이 지나도록 안 보이는 거. 이 안에서 아마 쓰러진 것 같아요. 상진이 네가 이 안에서... 그런데 잘 보세요, 어머니. 여기 지금 이 청소부가 여기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달려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이 청소부가 본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비품실에 들어간 사람은 상진 씨밖에 없었고 놀라서 달려들어갈 일은 하나뿐이죠. 그 사람이 이미 쓰러져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청소부가 뭘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똑똑히 보실래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모니터를 주시했고 며느리는 CCTV를 빨리 감기로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앞에서 닦았던 복도만 계속 닦으면서 뭘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 대체 왜 계속 여기에서만... 제 눈엔 이거 비품실 앞 지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죠. 비품실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상진 씨가 쓰러진 걸 발견하면 안 되니까. 상진 씨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진 씨가 잘못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저는 충격에 말도 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여기 시계 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누가 들어가려고 하니 막는 것도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마 뭔가를 확인하고 나온 것 같죠? 그러더니 사라져서 그제야 다른 데로 가는 거 보이세요? 이땐 이미 우리 애가 거의 목숨이 끊어질 때였던 거구나. 그러니까 더는 지킬 필요가 없어서. 네, 아마도요.
그리고 그제서야 간호사 한 명이 비품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놀라서 뛰어나와서 사람들 불러오는 거 보이시죠? 그제서야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곧장 실려갔으니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감이 오시죠?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런 짓을 해놓고 제 아들이 죽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숨겨놓고서는 어떻게 거짓말까지 해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아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치가 떨려오더군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대체 우리 애한테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대체 왜? 원수를 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 반대라니? 이 청소부 신재은 부원장의 엄마예요. 뭐라고? 재은이 엄마란 말이야, 여자가? 네. 본인 어머님이 노후에 적적하시다고 청소부로 취직하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일하게 된 지 몇 달이 채 안 됐어요. 그 이후로 기존 청소부 한 명이랑 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청소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돼야 자기 딸이... 네. 관례상 원장이 없어지면 부원장이 원장 차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마음에 걸렸겠죠. 원래라면 그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저도 이 병원 의사로 일하고 있고 법정 상속자인 제가 원장이 될 것 같으니 저랑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저에 대해 모함을 해서 절 여기서 치워버리려고 한 계획이겠죠. 어떻게 이런 일에...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제가 현기증에 쓰러질 뻔하자 며느린 절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해요. 사실 저도 어제 이걸 발견했어요. 이 사실 알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두 분 다 그이 이렇게 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상태라 걱정이 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난 정말 사람이 무섭다. 어떻게 재은이 엄마란 사람이 내 아들 제일 친한 친구이자 제일 믿던 부원장이던 그 아이 엄마란 사람이 그런 짓을... 그런데 너 어떻게 하다 이걸 발견한 거니? 하마터면 이걸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영영 묻힐 뻔했다.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이상한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대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렇게 늦게 발견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같은 병원 안에 있으면서도 저도 그 시간 동안 그 일을 한번 찾지를 않았다는 게 죄책감도 들었고요. 며느리는 그런 이유로 CCTV를 들춰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비품실 안에는 CCTV가 없지만 그 앞 복도를 찍는 카메라는 다행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영악하고 못된 건 청소부도 이미 인지하고 CCTV에 손을 대려고 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보안업체 쪽과 원장실인 이 컴퓨터에서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원장실을 얼핏 지나다 청소부가 컴퓨터를 손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짓까지 해? 이 씹어먹고도 시원찮을? 저한텐 청소 중이었다고 둘러댔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확인은 못한 것 같아서 뭘 찾으려고 그랬을까 싶어서 제가 열어본 거였어요. 그러다 CCTV를 확인하게 된 거고요. 그 여자의 이런 범죄 행위를 다 알게 된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었죠. 저와 상의 후 며느리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와중에 소름 돋게도 청소부는 은근슬쩍 원장실로 와서는 저희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아마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보러 온 눈치였어요. 그걸 눈치챈 며느린 저에게 속삭였죠. 어머님, 지금부터 저한테 화내는 연기하세요.
일부러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러시라고요. 저 여자 지금 눈치 못 채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붙잡고 있을 수 있죠. 며느리의 말에 따라 저는 며느리를 향해 원망하고 퍼붓는 연기 시작했고 심지어 막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청소부가 놀라서는 뛰어들어와서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정하세요, 사모님. 예?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 고정하시고 차차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러다 사모님만 손해해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일단 진정하시고 병원 이런 년한테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 굳게 먹으시고 병원 지키실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며느리와 제 사이를 이간질해대며 그런 모함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그 덕에 여자를 저희 곁에 잡아둘 수 있었고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여자는 체포될 수 있었어요. 해당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 송치가 됐고 법정에서 여자는 사실대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에게 병원을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욕심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면서 하지만 자기가 해를 가한 건 아니니 자기에겐 죄가 없지 않냐면서 뻔뻔하게도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보호 의무는 없으나 목격자가 고의적으로 구조를 거부한 탓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유기죄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의도적으로 방치한 탓에 죽음에 이르게 한 죗값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어요. 여자는 유기죄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로 1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본래 최대 3년까지 나올 수 있는 징역이라고 하는데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이 참작돼 1년으로 형량이 정해지게 됐죠. 일이 그렇게 되고 나자 그 청소부의 딸이었던 부원장도 큰 충격에 빠진 듯 하더군요. 처음엔 부원장도 알고 있는 것 아니었나 싶어 원망을 했지만 나중에 통화 목록이며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보니 그 아이도 저희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서야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달라질 일은 없지만요. 부원장은 저희에게 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저와 며느리에게 몇 가지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원래 부원장의 엄마가 죽은 저희 아들과 부원장을 엮어주려고 애를 썼었나 봐요. 그렇게만 되면 아무래도 큰 부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 계획이 며느리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자 좌절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졌나 봐요. 그전부터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아들이 쓰러진 걸 발견하고는 지금이 천재의 이루구나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면서 자기 엄마를 대신해 사죄드린다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부원장에 대한 의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원장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나니 그건 아니었단 걸 알게 됐죠. 하지만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부원장의 잘못은 아니었다 해도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계속 이 병원에서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부원장은 자진의 사표를 냈고 병원은 자연스레 저희 며느리가 맡게 됐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자식을 보내놓고 그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니 저도 한 뼘 정도는 자라났던가 봅니다. 지난 세월 저의 어리석고 모질고 모자랐던 일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아이가 하는 말들이 사사건건 귀에 거슬리곤 했었는데 그게 실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닌 제 부족함 때문이란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며느리를 마음에 안 차하면서 부원장과 은근히 제 아들을 엮어주고 싶어 했던 마음까지 있었으니 미안함에 며느리 앞에서 눈물이 왈칵 솟구치더군요. 윤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따지고 보면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 틀린 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내 아들 우리 집 잘못되라고 한 말이 하나 없었는데 내가 날 너무 고깝게만 봤구나. 게다가 부원장 그 애랑 은근히 비교까지 해대고 심지어는 상진이 그렇게 된 것도 네 탓을 해댔으니 이제를 어찌 갚으면 좋겠니? 전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고 다행히도 며느리는 제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화해를 했고 고맙게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서야 안사실이었는데 저희 며느리가 당시 임신 2개월 차였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되기 불과 한 달여 전에 임신을 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보겠다던 자식을 이제 영영 못 보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비록 하나뿐인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전 이제 저희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평생 아껴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남기고 간 우리 손주를 누구보다 잘 돌봐주며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다 언젠가 저희 아들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네 아들 있는 힘껏 사랑해주고 왔노라 말할 수 있겠지요. 들으시는 동안 혹여 제가 이해 안 되고 미우셨더라도 너그러 이해해 주세요. 비록 못나고 못된 시어머니였던 저지만 앞으론 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고맙단 말씀을 전합니다.